그 여자는 환자가 아니라 불법 임상실험의 증거입니다. 당장 치료를 중단하세요. 제약회사 상속녀 최유리가 병실 문을 막아섰습니다. 급성 쇼크로 의식을 잃은 카자흐스탄 임상병리사 아미나를 살리기 위해 감염내과 의사 강현석은 병원 징계까지 감수하고 응급투약을 명령했죠. 그때 아미나의 낡은 손목시계 안에서 삭제된 검사번호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그 번호는 누가 그녀의 병과 불임 판정을 조작했는지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석은 자신의 의사 인생을 건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마티 국립병원 지하 검사실에는 새벽부터 형광등이 켜져 있었죠. 31세 임상병리사 아미나 사디코바는 밤새 배양한 감염병 검체를 현미경 아래에 올려놓고 결과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같은 환자의 검체에서 서로 다른 균주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오염이라고 생각했지만 재검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더 이상한 것은 병원 전산에 입력된 약품 번호였습니다. 병원에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 코드가 중증 환자 17명의 처방 기록에 반복되어 있었죠. 아미나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병원장 티무르 바예프의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원장님, 이 환자들에게 투여된 약이 정식 유통약품이 아닙니다. 검체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내성균이 나왔습니다. 티무르는 서류를 넘겨보지도 않았습니다. 결과를 음성으로 바꾸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겠소. 오염된 검체라고 기록하고 음성으로 처리하시오. 아미나는 책상 위에 결과지를 내려놓았습니다. 환자 2명이 이미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이대로 숨기면 더 많은 사람이 위험해집니다. 티무르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당신은 검사실 직원이지 수사관이 아니오. 내일까지 결과를 수정하지 않으면 책임은 당신이 지게 될 겁니다. 아미나는 결과지를 챙겨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병원 안에서 이상한 일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아미나의 사원증이 정지됐고 검사실 컴퓨터의 접근 권한이 사라졌습니다. 저녁에는 감염병 검사 오류로 환자 치료가 늦어졌다는 내부 공지가 붙었죠. 공지 맨 아래에는 담당자의 이름이 아미나로 적혀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아미나는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랍은 모두 뒤집혀 있었고 노트북과 외장 저장 장치가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손목시계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선물한 오래된 전자시계였는데 아미나는 시계 뒷면을 개조해 아주 작은 메모리 카드를 넣어두곤 했죠. 중요한 검사 번호와 약품 코드를 따로 저장해 둔 것도 그곳이었습니다. 아미나는 곧바로 여동생 다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내가 보낸 봉투를 잘 숨겨. 병원 원본 출력물이야. 경찰에 가면 안 돼? 아직은 안 돼. 티무르가 경찰과도 연결돼 있을 수 있어. 그날 밤 병원 감사팀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미나에게 감염병 검사 결과를 부주의하게 입력했고 그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죠. 아미나는 거절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은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퇴직금은 환자 손해배상 명목으로 압류됐고 아미나 명의로 구입했던 작은 아파트에도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같은 주에 그녀는 극심한 복통과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알마티의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더 잔인했어요. 면역 이상으로 난소 기능이 거의 멈췄습니다. 임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의사는 원인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손가락이 붓고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겼지만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아미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직장도 집도 미래도 한꺼번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오래전 읽었던 한국의 정밀 면역진단 연구자료가 떠올랐습니다. 기존 검사로 구분하기 어려운 희귀자가 면역 질환을 여러 단계의 유전자 항체 검사로 찾아낸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미나는 한국대학병원 국제진료센터에 자신의 검사 결과를 보냈습니다. 이틀 뒤 답장이 왔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진단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상태가 위급하면 즉시 내원하라는 내용이었죠.
티무르는 아미나가 한국행 항공권을 끊었다는 사실을 곧 알아냈습니다. 출국 전날 그는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요? 치료받으러 갑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무 가치가 없어. 계속 문제를 만들면 다나가 다니는 학교도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아미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죠. 제 가족에게 손 떼면 당신이 숨긴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아미나는 다나에게 현금과 열쇠 하나를 맡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열쇠로 기차역 보관함을 열어. 거기에 복사본이 있어. 하지만 보관함에는 실제 원본이 없었습니다. 티무르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미끼였죠. 진짜 핵심 번호는 손목시계 속 메모리 카드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아미나는 몇 번이나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발끝에 감각이 없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던 중 시야가 검게 좁아졌고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멀어지다가 완전히 끊겼죠. 마침 해외 감염병 학회에서 돌아오던 서울 한빛대학병원 감염내과 의사 강현석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미나의 피부 반점과 손목 부종, 불규칙한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구급대 오기 전까지 눕히지 마세요.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현석은 자신의 명함으로 신분을 밝히고 응급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공항 직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십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분을 혼자 보내면 위험합니다. 제가 병원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그 선택 때문에 현석은 예정된 병원 연구심사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회의는 그가 3년간 준비한 감염병 진단센터 책임자 선정을 좌우하는 자리였죠. 구급차 안에서 아미나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현석은 산소 마스크를 고쳐 씌우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세요? 이름이 뭡니까? 아미나의 입술이 겨우 움직였습니다. 아미나 검사 조작 그녀는 손목시계를 붙잡으려다 힘을 잃었습니다. 현석은 그 말을 환자의 혼란 증상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그는 의료진에게 면역성 혈관염과 약물, 유발성 쇼크 가능성을 동시에 확인하라고 지시했죠. 보험 여부를 묻는 직원에게는 자신의 책임 아래 응급 검사를 먼저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 현석의 휴대전화에 병원 기획실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연구심사 회의 불참으로 후보 자격을 재검토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면을 끄고 아미나의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2시 첫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미나의 혈액에서는 일반적인 자가 면역 질환과 다른 비정상 항체가 발견됐습니다. 더구나 카자흐스탄에서 처방받았다는 약물 성분과 체내에서 검출된 대사물질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치료제가 아닌 시험용 면역 조절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현석은 의식을 되찾은 아미나에게 물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맞은 주사가 있습니까? 아미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 건강관리 주사라고 했어요. 티무르 원장이 전 직원에게 맞으라고 했습니다. 현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말을 이어갈 상태가 아니었죠. 대신 그는 응급 투약을 결정했습니다. 병원 규정상 희귀 면역질환 확진 전 고위험 약물을 쓰려면 심사 승인이 필요했지만 시간을 기다리면 장기 손상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투약하세요. 약물이 들어간 지 20분 뒤 아미나의 산소 포화도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현석은 그제야 의자에 기대 숨을 내쉬었죠. 아미나는 흐릿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살아있는 환자를 두고 회의에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첫 문장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을 무렵 간호사가 아미나의 손목시계를 풀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오래된 시계 뒷판이 열리며 작은 메모리 카드가 튀어나왔죠. 현석이 주워 건네자 아미나는 갑자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환자들이 죽기 전에 받은 약의 번호와 검사 원본입니다. 현석은 시계를 다시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제가 열어보지 않겠습니다.
아미나 씨가 직접 결정하세요. 아미나는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처음 만난 남자는 자신의 자료를 빼앗지 않았고 자신의 선택을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시계를 감싸주었습니다. 제가 살아나면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약속과 함께 아미나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미나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것은 입원 4일째였습니다. 고열은 내렸지만 손가락 관절의 통증과 복부 경련은 남아있었죠. 현석은 매일 아침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확신하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희귀 면역 질환일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이름을 붙이기에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받은 약물이 증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미나는 침대 옆 서랍에 손목시계를 넣으며 물었습니다. 치료가 가능합니까?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하루 만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솔직한 대답이 오히려 믿음이 갔어요. 아미나는 병원에서 국제진료 통역을 제안했지만 간단한 영어와 번역기를 섞어 자신의 검사표를 직접 읽었습니다. 임상병리사답게 수치의 변화를 빠르게 알아챘죠. 이 항체 수치가 투약 후 30%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체 수치는 더 떨어졌네요. 현석은 놀란 표정으로 차트를 넘겼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혈관염이 아니라 약물에 의해 촉발된 혼합형 면역 질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 난소 기능 저하도 같은 원인일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명과 장기 기능을 먼저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아미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불임 판정은 그녀에게 단순히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티무르는 해고 통지서와 함께 그 진단서를 병원 안에 퍼뜨렸죠. 결혼도 하지 못한 여자가 아이도 못 낳게 됐다는 조롱이 뒤따랐습니다. 아미나는 누구에게도 그 상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석도 더 캐묻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여성의학과 협진을 요청하고 검사 과정과 결과가 아미나의 동의 없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접근 권한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6일째 카자흐스탄에서 다나의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학교 앞에 모르는 차가 계속 서 있어. 엄마가 겁을 먹었어. 아미나는 병실 창가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집에 혼자 있지 마. 왜 삼촌 집으로 가? 팀으로 사람들이 언니가 훔친 자료를 돌려주면 아무 일도 없다고 했어. 아미나의 손이 굳었습니다. 통화를 끝내자 현석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내용을 다 듣지 못했지만 표정만으로 상황을 짐작했죠.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 일입니다. 아미나 씨가 지금 위험한 상태라는 것도 제 일입니다. 의사라서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현석의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그날 저녁 그는 병원 국제협력팀을 통해 카자흐스탄 한국 대사관의 긴급 보호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아미나에게는 결과만 전달했죠. 가족이 직접 요청하면 현지 영사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미나는 그가 자신의 허락 없이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왜 먼저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 자료가 무엇인지, 아미나 씨가 어떤 위험을 감수할지 제가 대신 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아미나는 손목시계의 메모리 카드를 현석에게 처음 보여줬습니다. 카드에는 환자 번호, 약품 코드, 배양 결과, 사진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현석은 파일을 열어보며 물었습니다. 이 숫자 옆에 적힌 표시는 무슨 뜻입니까? 같은 환자 검체에서 서로 다른 균주가 나온 경우에요. 누군가 검체를 바꿔치기했거나 약물 때문에 내성균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 파일만으로는 조작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원본 출력물을 다나에게 보냈어요. 현석은 자료를 복사하자고 제안했지만 아미나는 거절했습니다. 병원 서버에 올리면 누가 접근할지 모릅니다. 그럼 오프라인 장치에 암호화해서 2개만 만들죠. 하나는 아미나 씨가 갖고 하나는 병원 법무팀 금고에 보관하겠습니다. 열람은 2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가능하게 하죠. 아미나는 오래 고민한 뒤 동의했습니다. 2사람은 빈 검사실에서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현석은 의학적 의미를 설명했고 아미나는 검사 과정의 이상점을 표시했죠.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둘 사이의 대화는 업무를 넘어 조금씩 개인적인 곳으로 흘렀습니다. 현석은 아버지가 작은 진단검사 회사를 운영하다 부도난 뒤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검사 한 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미나는 아버지가 기차 정비사였으며 고장 난 부품 하나를 숨기는 사람은 결국 수백 명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가르쳤다고 답했어요. 그래서 결과를 바꾸지 못했군요. 그래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결과를 지킨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아미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한국에 온 뒤 처음으로 자신이 패배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신뢰는 곧 시험을 받았습니다. 입원 8일째 현석이 병실에 들어오자 아미나는 서랍을 열어젖힌 채 서 있었습니다. 손목시계가 사라졌어요. 간호 기록에는 전날 밤 병원 기획실 직원이 병실에 들어왔다는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석은 즉시 보안팀에 연락했지만 아미나는 그를 의심했습니다. 자료를 병원에 맡기자고 한 뒤 바로 없어졌습니다. 저를 의심하는 겁니까? 당신 병원 사람입니다. 현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감정으로 판단하면 찾을 기회를 놓칩니다. 그는 병실 CCTV와 출입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기획실은 환자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절했지만 현석은 자신이 연구센터 후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물러서지 않았죠. 환자 소지품 도난 사건입니다. 공개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2시간 뒤 시계는 병원 세탁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병실을 정리하던 직원의 카트에 실수로 섞였다는 설명이었지만 시계 뒷판은 누군가 열어본 흔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메모리 카드는 아미나가 전날 밤 다른 곳에 옮겨둔 상태였죠. 아미나는 현석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빈 시계를 서랍에 뒀어요. 제가 훔쳤다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한국도 카자흐스탄과 다르지 않다는 걸 확인하고 떠났겠죠. 현석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계를 그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다음부터는 혼자 시험하지 마세요. 아미나 씨가 쓰러지면 확인할 진실도 사라집니다. 그 말에는 걱정과 분노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아미나는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석은 연구센터 후보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원 규정을 무시하고 응급투약을 지시했으며 기획실과 충돌했다는 이유였죠. 아미나는 우연히 복도에서 그 통화를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잃은 겁니까? 제가 선택한 겁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환자를 살린 선택을 후회하면 의사를 그만둬야죠. 아미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현석에게 먼저 제안했습니다. 제 자료를 정식으로 분석해 주세요. 대신 결과가 병원이나 제약회사에 유리하지 않아도 숨기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약속합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첫 공동 선택이었습니다. 같은 날 카자흐스탄에서 다나가 보낸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아미나가 맡긴 원본 출력물 중 한 장의 모서리에 한국 제약회사 세린바이오의 로고가 찍혀 있었죠. 현석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 병원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미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해외에서 시작된 조작이 이미 한국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첫 단서였습니다. 이번 2주째 아미나의 상태는 서서히 안정됐습니다. 현석은 퇴원 후에도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죠. 문제는 머물 곳과 비용이었습니다. 병원 사회사업팀이 단기 숙소를 알아봤지만 대기자가 많았습니다. 현석은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부모가 사는 집에 비어있는 옥탑방을 제안했습니다. 병원에서 버스로 20분입니다. 어머니가 외국인을 집에 들이는 걸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한 달 정도라면 설득해보겠습니다. 아미나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환자가 의사 집에 가는 건 이상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부모님 집이고 저는 따로 삽니다. 그래도 빚을 지고 싶지 않아요. 무료로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복되면 어머니 가게 일을 조금 도우면 됩니다. 어머니는 반찬 가게를 하세요. 아미나는 자신의 능력으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현석의 어머니 박정숙은 처음부터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외국인 환자를 데려온다는 말을 듣고 한숨부터 쉬었죠. 내가 의사라서 환자를 돕는 건 알겠다. 그런데 집까지 데려오면 소문이 어떻게 나겠니? 아버지 강태식도 조용히 물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책임질 생각이냐? 현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책임이라는 말로 사람을 집에 가둘 수는 없어요. 아미나 씨가 회복해서 자기 선택을 할 때까지만 안전한 곳이 필요합니다. 정숙은 아미나를 직접 만나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아미나는 서툰 한국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편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대신 병원 가까운 곳을 찾을 때까지 10일만 부탁드립니다. 정숙은 아미나의 손이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따뜻한 말을 하지 않았죠. 우리 집에서는 환자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먹은 그릇은 직접 치우고 약속한 시간에는 병원에 가야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미나는 옥탑방에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아미나를 위해 처음부터 별도 음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첫날 저녁 국에 고춧가루를 넣기 전 작은 냄비로 한 그릇을 덜어놓았죠. 아미나는 그 행동을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반찬 가게 포장 스티커를 붙이는 일을 도왔습니다. 검사실에서 수천 개의 검체 번호를 다루던 사람답게 실수가 없었어요. 유통기한이 잘못 인쇄된 제품 3개도 찾아냈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그것들을 치웠습니다. 눈이 박네. 제 일이 숫자 보는 일이었습니다. 아픈데 무리하지 마. 그것이 정숙이 건넨 첫 작은 배려였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세린바이오 상속녀 최유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유리는 회사 임상전략본부장이었고 현석이 준비하던 진단센터의 주요 투자자였습니다. 그녀는 연구센터 후보 탈락을 취소해주겠다며 현석을 불렀죠. 응급투약건은 내가 이사회에 설명할 수 있어요. 대신 카자흐스탄 환자 자료는 회사에 넘겨요. 환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여자가 가진 파일에 우리 제품 코드가 있다고 들었어요. 경쟁사가 심어놓은 자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독립분석이 필요합니다. 유리는 미소를 거두었습니다. 현석 오빠, 그 환자 때문에 경력을 버릴 생각이에요? 내 경력보다 환자 안전이 먼저입니다. 당신은 늘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내가 7년을 기다렸는데도 한 번도 나를 보지 않았어요. 현석은 그녀의 사적인 감정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개인 감정을 섞지 마세요. 그날 오후 아미나의 병원 계정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카자흐스탄에서 환자 검체를 훔치고 허위 자료를 만들어 한국 병원에 돈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병원 내부 게시판에도 비슷한 글이 퍼졌습니다. 아미나는 통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사람들이 자신을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현석은 즉시 글을 삭제하도록 요청했지만 이미 여러 직원이 캡처한 뒤였죠. 아미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오지 않으면 당신도 편해질 겁니다.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잃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건 제가 판단합니다. 왜 계속 제 선택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이건 당신이 판단해요? 현석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치료를 계속할지 결정하는 사람은 아미나 씨입니다. 다만 결정에 필요한 위험을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수치와 가능성을 차분히 설명했죠. 아미나는 끝까지 듣고 말했습니다. 계속 치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글에 숨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병원 윤리실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했습니다. 임상병리사 자격증과 경력 증명서도 제출했어요. 저는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제 검체와 다른 환자들의 검사 결과가 조작됐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입니다. 윤리실은 정식 조사에 착수했지만 게시글 작성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작은 승리였습니다. 최소한 병원은 아미나를 사기꾼으로 몰아 퇴원시키지 않았죠. 정숙은 그 소식을 듣고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통원일 아침 아미나의 외투 안주머니에 한국어로 적은 작은 종이를 넣어두었습니다. 어지러우면 2번으로 전화하세요. 아들 말고 나한테 먼저 해도 됩니다. 아미나는 버스 안에서 그 종이를 발견하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저녁에는 정숙에게 카자흐식 만두만티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밀가루 반죽이 서툰 정숙은 모양이 망가질 때마다 웃었습니다. 둘은 말이 잘 통하지 않았지만 손으로 반죽을 접으며 조금씩 가까워졌죠. 현석이 늦게 들어와 만티를 먹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밀가루 반죽을 하다니 놀랍네요. 정숙은 눈을 흘겼습니다. 환자가 먹고 싶다는데 해본 거다. 아미나는 처음으로 현석의 집에서 크게 웃었습니다. 현석은 그 웃음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 순간 그는 아미나를 불쌍한 환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려는 강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길지 않았습니다. 입원 후 3주가 지난 날 다나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티무르의 사람들이 어머니가 사는 집에 들어와 원본 출력물을 찾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나는 다행히 외삼촌 집에 있었지만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원에 실려갔죠. 아미나는 당장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현석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행 중 발생할 위험과 치료 공백을 설명하고 현지 병원과 연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모습에 아미나는 오히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가족을 지키는 선택도 아미나 씨의 선택입니다. 다만 살아서 돌아갈 방법을 같이 찾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대사관과 통화하고 다나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아미나는 출국을 5일 미루기로 했죠. 바로 그날 여성의학과 추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미나의 난소 조직은 완전히 손상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면역 반응과 약물 독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능이 억제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불임 확정 판정이 아니라 치료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아미나는 결과지를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석은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은 있지만 확정은 아닙니다. 기대를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제 몸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밤 그녀는 정숙에게 결과지를 보여줬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아미나의 작업복 소매를 걷어 올리고 주사 자국이 쓸리지 않도록 부드러운 천을 덧대어 꿰매 주었습니다. 선언 대신 행동으로 가족의 문이 조금 더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내부에서는 최유리가 아미나의 검체를 세린 바이오 연구실로 옮기라는 비공식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퇴원 준비가 시작되던 며칠 동안 아미나는 병원에서 작은 역할을 하나 맡게 됐습니다. 국제진료센터에 카자흐어 통역이 필요한 환자가 들어왔는데 정식 통역사가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렸죠. 아미나는 자신의 몸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검사 안내를 번역해 주었습니다. 환자는 검사 전 금식 시간을 잘못 이해해 체열을 다시 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아미나가 복약 시간과 식사 기록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재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현석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보호받을 때보다 다른 환자의 불안을 줄여줄 때 더 생기 있어 보였어요. 통역을 마친 아미나는 숨이 차 의자에 앉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쓸모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모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아팠을 뿐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아픈 순간부터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여기서도 모든 사람이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다. 아미나는 그 말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석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더 오래 관찰했죠. 현석은 병실에서는 친절했지만 회의실에서는 무뚝뚝했고 친한 직원의 부탁이라도 검사 원칙에 어긋나면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 간부가 유명 기업인의 검사를 먼저 처리해달라고 하자 그는 대기 순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응급도가 같다면 먼저 온 환자가 먼저입니다. 그 일로 또다시 기획실과 마찰이 생겼지만 현석은 아미나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미나는 우연히 간호사들의 대화를 듣고 알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만 특별히 원칙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첫 신뢰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반대로 현석도 아미나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녀는 자기 사건과 관련 없는 검사 오류를 발견해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국제진료센터에서 번역한 안내문에 약품 단위가 잘못 표기된 것을 알아채고 정정을 요구했어요. 직원은 외국어 안내문 하나 때문에 일을 크게 만든다며 불평했습니다. 아미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0 하나가 더 붙으면 환자에게는 문장 오류가 아니라 투약 사고입니다. 현석은 그 말을 듣고 아미나가 티무르에게 맞선 일이 순간적인 고집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어디에 있든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병원 옥상 정원에서 처음으로 치료와 사건이 아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미나는 알마티 남쪽에 보이는 설산과 봄이면 피는 사과꽃을 설명했습니다. 현석은 어릴 적 아버지의 수리점에서 나사와 전선을 정리하며 자랐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기계는 잘 고칩니까? 아니요. 저는 고장내는 쪽이었습니다. 아미나가 웃자 현석도 따라 웃었습니다. 잠시 뒤 아미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에게 제 일을 어디까지 말했어요? 치료가 필요하고 위험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정도만 말했습니다. 불임판 정도요? 그건 아미나 씨의 개인정보입니다. 아미나는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티무르는 그녀의 진단서를 조롱거리로 퍼뜨렸지만 현석은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조차 허락 없이 말하지 않았죠. 예상하지 못한 배려였습니다. 그날 밤 아미나는 다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내 기록을 내 것처럼 지켜주는 사람을 만났어. 다나는 곧 답했습니다. 그 사람을 너무 빨리 믿지는 마. 그래도 언니가 누군가를 좋게 말한 건 오랜만이네. 아미나는 좋게 말한 것뿐이라고 답했지만 화면을 끈 뒤에도 현석의 목소리가 오래 남았습니다. 한편 티무르는 병원 내부에서 아미나를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 과거 동료들에게 허위 진술서를 쓰게 했습니다. 아미나가 검체를 바꿔치기했고 환자 가족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서명한 사람 중에는 한때 아미나와 가장 가까웠던 동료도 있었습니다. 아미나는 진술서를 읽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제가 지킨 사람들이 모두 저를 버렸어요. 현석은 곧바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거짓말한 사람과 이익을 위해 거짓말한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아미나 씨가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저도 그 사람들을 미워해도 됩니까?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답은 착하게 견디라는 말보다 훨씬 현실적이었습니다. 아미나는 자신의 분노를 처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동료들의 진술을 하나씩 대조하다 중요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같은 문장을 사용했지만 검사실 근무 시간만은 서로 달랐습니다. 한 진술서에는 아미나가 검체를 바꿨다는 시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시각 아미나는 병원 외부 교육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교육 참가 기록과 출입국 전산이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었죠. 아미나는 즉시 다나에게 해당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의 기억과 직업적 습관이 첫 반격의 근거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미나가 한국에 온 지 한 달째 되는 날, 병원은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중간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혈관 염증 수치는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특정 항체는 불규칙하게 상승했죠. 현석은 같은 약을 같은 시간에 투여했는데 결과가 들쭉날쭉한 점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미나는 검사표를 보자마자 체열 시간과 분석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찾았습니다. 이 샘플은 오전 7시에 체열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심 분리 기록은 6시 40분입니다. 체열 전부터 검체가 존재한 셈이에요. 현석은 검사실에 재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는 단순 입력 오류라고 했지만 아미나는 믿지 않았어요. 이런 오류는 하나만 생기지 않습니다. 검체 바코드를 바꿨다면 앞뒤 기록이 모두 어긋납니다. 두 사람은 지난 2주간의 기록을 비교했습니다. 이상이 발생한 날마다 세린바이오 연구원이 병원 검사실을 방문했다는 출입 기록이 남아 있었죠. 현석은 즉시 병원 윤리실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윤리실은 회사와의 공동 연구 계약을 이유로 내부 확인부터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사이 최유리는 아미나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유리는 병실 의자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몸은 많이 좋아졌네요. 한국 의료 덕을 봤으면 이제 조용히 돌아가는 게 어때요? 아미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제 검체에 손 댄 사람이 당신입니까?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면 명예훼손이에요. 검체 시간과 분석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유리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임상병리사라서 숫자는 잘 보나 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당신 자격증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숫자는 국적을 묻지 않습니다. 아미나의 대답에 유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현석 오빠가 당신 때문에 센터장 자리를 잃었어요. 그 사람의 미래를 망치고도 미안하지 않나요?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의 미래를 지켜준다는 이름으로 환자 검체를 바꿉니까? 유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어디까지 버티는지 보죠. 그날부터 공격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아미나가 치료 목적을 벗어나 병원 자료를 불법 취득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반찬 가게에는 외국인 불법 취업자를 고용한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정숙은 조사를 받아야 했죠. 강태식이 운영하는 작은 의료기기 수리업체에도 세무조사가 예고됐습니다. 현석은 모든 공격이 자신과 가족을 통해 아미나를 압박하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미나에게 잠시 다른 숙소로 옮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위험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당신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제가 사라지면 공격이 멈출 거라고 믿잖아요. 적어도 부모님 가게는 지킬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아미나는 자신을 또다시 문제의 원인으로 취급한다고 느꼈고 현석은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갇혔죠. 당신은 내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부모님의 선택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직접 물어보세요. 정숙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가게 문에 붙은 조사 안내문을 떼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나는 겁이 난다. 아들이 병원에서 밀려나는 것도 싫고 가게가 문을 닫는 것도 싫다. 아미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정숙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간다고 저 사람들이 멈출 것 같지도 않다. 이미 우리를 만만하게 봤어. 강태식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자. 아미나 씨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같이 버티는 걸로. 현석은 부모를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아미나에게 낡은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내일부터 가게에 나오지 마. 불법 취업 소리 또 들을 수 있으니까. 대신 집에서 주문표 정리 좀 해줘. 그건 가족끼리 돕는 거니까. 아미나의 눈이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해. 진실 밝혀지고 가게 안 망하면. 가족의 선택은 따뜻한 선언이 아니라 함께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으로 드러났죠. 관계의 위기는 겨우 봉합됐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았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어머니가 퇴원한 뒤 다나가 원본 출력물을 확인하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제의 환자 17명 중 6명은 티무르 병원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세린바이오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진행한 비공식 약물 관찰 프로그램 참가자들이었어요. 아미나가 맞은 직원 건강관리 주사도 같은 제조번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우연히 병든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에게 약물을 투여해 부작용과 검사 변화를 관찰한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아미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사건 원인이 뒤집혔죠. 티무르는 단순히 불법 약품을 유통한 것이 아니라 직원과 환자에게 동의 없이 시험용 약물을 투여했을 수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아미나의 불임 판정이었습니다. 티무르가 약물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가짜 검사 결과를 만들고 그녀가 원래부터 생식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현석은 말했습니다. 이제 아미나 씨의 진단은 개인 치료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피해자를 찾을 수 있는 단서입니다. 아미나는 손목시계를 꺼냈습니다. 그럼 끝까지 가겠습니다. 같은 날 밤 현석은 최유리가 병원 이사회에 제출한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문서에는 아미나를 위험한 정신적 불안정, 환자로 분류해 보호자 동의 없이 치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항목에는 뜻밖에도 티무르의 이름이 해외 고용주 대표로 기재되어 있었죠. 두 악인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의심이 처음으로 문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미나와 현석 사이에는 또 다른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현석은 아미나를 지키려다 자신의 감정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환자와 의사라는 관계 때문에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미나 역시 그가 없는 날이면 불안해지는 자신을 알아챘죠. 어느 저녁 아미나는 옥탑방 계단에서 어지러워 주저앉았습니다. 현석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하자 아미나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계속 이렇게 도와주면 제가 당신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아미나는 한참 뒤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믿게 되는 게요. 현석은 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믿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필요할 때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세요. 그 거리감 있는 배려가 오히려 두 사람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미나는 출입국 조사 결과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은 위기를 넘겼지만 같은 날 최유리는 병원 이사회에서 아미나의 치료비 지원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회사 임상 자료를 훔친 피의자에게 병원 자금을 쓸 수 없다는 주장이었죠. 현석은 아미나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치료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미나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제 통장에 남은 돈을 쓰겠습니다. 수술까지 가면 부족합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합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카자흐어 의료 번역, 자원봉사를 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되찾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다나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언니, 원본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데 누가 따라와. 이후 다나의 전화는 꺼졌습니다. 다나와 연락이 끊긴 지 6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미나는 대사관과 현지 경찰에 신고했지만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만 들었죠. 티무르는 곧바로 음성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자료를 넘기면 다나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요. 한국 병원에 있는 복사본까지 모두 삭제하시오. 아미나는 휴대전화를 쥔 채 몸을 떨었습니다. 현석은 메시지를 저장하고 법무팀과 경찰에 전달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공개하면 다나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결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당신들은 절차를 말하지만 제 동생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아미나는 그날 밤 몰래 집을 나갔습니다. 티무르가 지정한 온라인 저장 공간에 자료를 올리는 척하며 접속 위치를 추적하려 했죠. 임상병리사였지만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파일마다 일부러 다른 검사 번호를 넣어둔 덕분에 어느 복사본이 상대에게 전달되는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끼 파일을 올리고 티무르에게 암호를 보냈습니다. 10분 뒤 카자흐스탄의 한 사설 연구소에서 파일 접속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그 연구소는 세린바이오의 현지 계약 기관이었죠. 아미나는 캡처 화면을 저장했습니다. 그때 현석이 찾아왔습니다. 정숙이 빈 옥탑방을 보고 연락한 것이었어요. 왜 혼자 왔습니까? 다나를 찾으려고요. 이러다 위치가 노출되면 아미나 씨도 위험합니다. 적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현석은 화를 참으며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이 접속 기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같이 합시다. 당신이 말렸을 겁니다. 아니요. 더 안전한 미끼를 만들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현석은 병원 보안팀과 경찰 사이버 수사 자문을 연결했고 아미나는 파일 번호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접속 기록을 따라가자 다나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과 가까운 창고가 확인됐습니다. 현지 경찰이 출동했을 때 다나는 이미 빠져나온 뒤였습니다. 그녀는 납치된 것이 아니라 티무르의 직원에게 쫓기다가 오래된 친구 집에 숨어 있었죠. 휴대전화는 빼앗겼지만 몸은 무사했습니다. 아미나는 다나의 목소리를 듣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원본은 안전해. 내가 안전한 게 먼저야. 아니야. 이걸 숨기려고 언니가 다 잃었잖아. 다나는 원본을 대사관 협조 아래 안전하게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바로 다음 날 더 큰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세린바이오는 아미나가 회사 기밀을 불법 취득하고 조작된 검체 자료로 협박했다며 한국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병원은 수사 종료 전까지 현석을 진료에서 배제했고 아미나의 치료도 다른 의사에게 넘겼죠. 최유리는 병실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제 현석 오빠는 당신 담당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더 망치고 싶지 않으면 자료를 포기하세요. 아미나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왜 제 검체 기록을 바꿨습니까? 또 근거 없는 소리네요. 당신은 제가 숫자만 보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데 숫자는 사람보다 정직합니다. 내 검체가 바뀐 날마다 당신 회사 연구원이 들어왔어요. 유리는 웃었습니다. 그 기록도 곧 사라질 겁니다. 그 말은 협박이었지만 동시에 자백에 가까운 단서였습니다. 아미나는 대화 직후 시간과 문장을 기억나는 대로 기록했습니다. 우연한 녹음은 없었지만 병원 복도 출입 기록과 방문 기록이 그녀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었죠. 현석은 진료 정지 상태에서도 아미나를 몰래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 담당 의사에게 모든 치료 기록과 위험 요인을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다시 개입하면 오히려 아미나 씨 치료가 불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미나는 그가 자신을 만나지 않는 것을 버림으로 오해했습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연락하지 않았죠. 그 사이 약물이 변경됐고 아미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면역 수치가 다시 상승하고 복통과 출혈이 시작됐어요. 새 담당 의사는 기존 치료가 지나치게 공격적이었다며 약을 줄였지만 아미나는 자신의 과거 수치를 비교해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이 감소 속도면 3일 안에 혈관염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의사는 환자가 치료에 간섭한다며 듣지 않았습니다. 아미나는 스스로 검사 결과표를 정리해 병원 윤리실에 제출했고 현석이 남긴 치료 계획과 비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숙도 병원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숫자를 볼 줄 압니다. 적어도 설명은 해주세요. 아미나의 상태는 그날 밤 악화됐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복강 내 출혈 가능성이 제기됐죠. 현석은 진료 정지 중이었지만 응급실 호출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직접 처방하지 않고 당직 의사에게 과거 반응과 위험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관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약물 감량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기록을 확인해 주세요. 당직 의사는 자료를 검토한 뒤 치료를 원래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 아미나는 수술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안정됐죠. 의식을 되찾은 그녀는 현석에게 물었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내 연락이 수사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석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버리고 싶어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고 싶어서 더 조심했습니다. 아미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지만 두 사람 모두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환자와 의사, 피고소인과 참고인이라는 벽이 남아 있었죠. 이번 재개 후 여성의학과 검사에서는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난소 기능 지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임신 가능성을 섣불리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면역 질환이 안정된 뒤 최소 1년은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은 몸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임 판정을 뒤집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긴 치료와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죠. 그 같은 날 현석은 병원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미나를 살리기 위한 응급 투약 결정은 인정받았지만 세린바이오와 이해관계가 있는 병원 구조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3개월 정직이 내려졌습니다. 강태식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해서 손해가 없는 건 아니다. 현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다시 선택해도 같을 겁니다. 아미나는 그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자신이 그를 지켜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윤리실에 자신이 가진 자료의 일부를 정식 제출하고 현석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직접 진술했습니다. 또한 치료 기록을 분석해 세린바이오 연구원이 방문한 날에만 검체 이상이 발생했다는 표를 만들었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카자흐스탄 환자들에게 투여된 약물 코드와 한국에서 자신에게서 검출된 대사물질 번호 사이에 일정한 변환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 두 자리는 제조 지역, 가운데 세 자리는 임상군,
마지막 숫자는 투여 차수를 뜻했어요. 아미나의 코드 마지막 숫자는 10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려 12차례나 시험용 약물을 맞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 바뀐 검체 바코드에도 같은 규칙이 숨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계속 관찰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희망의 증거였지만 동시에 더 큰 공포였습니다. 두 아기는 한국에 온 뒤에도 아미나의 몸을 실험 자료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석의 정직 기간이 시작되자 그는 병원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할 수는 없었지만 공개된 연구 자료와 아미나가 동의한 개인 기록을 바탕으로 독립분석 보고서를 준비했죠. 아미나는 병원 검사실에 원본 장비 로그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코드만 보면 조작이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 장비가 실제로 어느 시간에 어떤 검체를 읽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병원은 장비 로그가 공동 연구 기밀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아미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환자이자 검사 결과의 당사자라는 점을 들어 개인정보 열람을 신청했고 거절 사유를 문서로 요구했습니다. 정숙은 한국어 문서를 함께 읽어주었고 강태식은 의료기기 수리 경험을 살려 장비의 기록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장비는 전원이 꺼져도 내부 점검 로그가 별도로 남는다. 일반 사용자가 지우기 어렵지. 아미나는 그 말을 듣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세린바이오가 삭제한 건 검사 결과 화면일 뿐 장비 자체 로그는 남아있을 수 있어요. 강태식은 병원 납품업체의 정식 절차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현석은 아버지에게 위험할 수 있다며 말렸지만 강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들이 내 업체에 세무조사를 걸었을 때 이미 나도 사건 안에 들어왔다. 이제는 내 기술로 확인할 차례다. 병원 윤리실은 결국 외부 전문가 입회 아래 장비 로그를 열람하기로 했습니다. 아미나는 임상병리사 자격으로 참관을 요청했고 승인받았습니다. 로그에는 검체 바코드가 변경된 정확한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변경은 모두 세린바이오 연구원 카드가 검사실에 들어온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더구나 삭제된 파일명 일부가 복구되면서 티무르 병원에서 사용된 환자 번호와 같은 형식이 드러났죠. 2차 반전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티무르는 환자와 직원에게 시험용 약물을 투여하고 검사 자료를 세린바이오에 넘겼으며 최유리는 한국에서 아미나의 치료 반응을 계속 관찰해 해외에서 놓친 데이터를 완성하려 했던 겁니다. 두 사람의 목적은 같아 보였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티무르는 불법 유통 수익과 병원 지배권을 지키려 했고 유리는 부작용을 숨긴 채 신약 승인을 받아 회사를 승계하려 했죠. 아미나는 그 차이를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티무르는 환자를 버려도 돈을 지키려 했고 최유리는 환자를 살려두되 기록을 통제하려 했어요. 그래서 저를 죽이지 않고 위험한 환자로 묶어두려 한 겁니다. 현석은 그녀의 분석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제 사건의 구조가 보입니다. 아직 원본 동의서가 없어요. 약물이 비공식 시험이었다는 걸 입증하려면 참가자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나가 보관한 출력물에는 서명란이 비어 있었지만 티무르는 단순 행정 누락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강태식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료기기 업체 창고에서 세린바이오 소유의 부품이 불법 반출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경찰은 창고를 수색했고 실제로 회사 자산 번호가 붙은 분석기 부품을 발견했습니다. 강태식은 그런 부품을 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체포될 위기에 놓였죠. 현석은 분노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를 노렸습니다. 아미나는 창고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부품 포장지에 붙은 보존온도 표시가 이상했어요. 한국에서 쓰는 섭씨 표기 옆에 카자흐스탄 현지 물류업체의 약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부품은 한국에서 바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카자흐스탄을 거쳐 다시 반입됐어요. 그녀는 손목시계 속 약품 운송 목록과 포장 번호를 비교했습니다. 번호 일부가 일치했죠. 세린바이오는 티무르 병원을 통해 시험용 약물뿐 아니라 분석기 부품까지 빼돌린 뒤 필요할 때 강태식의 창고에 심어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아미나는 경찰 조사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저는 이 번호 체계를 카자흐스탄 병원에서 매일 다뤘습니다. 이 포장지는 티무르가 사용한 물류망의 것입니다.
그녀는 번호 변환 규칙과 운송 날짜를 설명했고 경찰은 세관 기록을 추가로 조회했습니다. 기록상 해당 부품은 강태식 업체가 아니라 세린바이오의 해외 임상용 물품으로 신고돼 있었습니다. 강태식에 대한 혐의는 풀렸습니다. 후반에 아미나가 한국 가족을 구한 첫 상호 구원 장면이었죠. 정숙은 경찰서 앞에서 아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도둑으로 몰릴 뻔했다. 아미나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 집에서 도망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미나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내일은 내일만이 아니다. 우리 일이다. 선언은 짧았지만 그동안 쌓인 행동이 그 말을 진짜 가족의 선택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석과 아미나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정직 기간 중 두 사람은 병원 밖 작은 도서관에서 보고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현석은 아미나가 밤새 일한 것을 보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제 쉬어야 합니다. 당신도 밤새웠잖아요. 저는 환자가 아닙니다. 저도 계속 환자로만 살 수는 없어요. 현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미나 씨를 환자로만 본 적이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미나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봤어요? 결과를 바꾸지 않은 사람.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겁이 나도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붙잡아준 사람으로 봤습니다. 아미나는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처음에는 위험한 의사라고 생각했어요. 규정을 어기고 모르는 외국인에게 약을 썼으니까. 지금은요? 제가 무너지면 대신 서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설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석은 손을 내밀었지만 잡지 않았습니다. 치료 관계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 뒤에도 마음이 같다면 말하겠습니다. 아미나는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가락을 잠시 올렸다가 뗐습니다. 그때는 제가 먼저 말할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도움의 빚이 아니라 서로의 선택과 존중 속에서 자라났죠. 최종 공개를 준비하는 동안 아미나는 다나와 화상통화로 원본 출력물의 순서를 다시 맞췄습니다. 첫 장에는 환자 번호만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이상하게 빈칸이 많았습니다. 아미나는 종이 모서리의 미세한 구멍을 보고 그것들이 원래 하나의 연속 용지였음을 알아챘어요. 순서를 바르게 놓자 각 장의 여백에 찍힌 점들이 하나의 긴 숫자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손목시계에 저장된 검사 번호와 일치하는 서버 백업 경로였습니다. 티무르는 출력물을 폐기했다고 믿었지만 프린터가 자동으로 남긴 백업 식별 번호까지 지우지는 못했던 겁니다. 서버 원본을 확보하면 환자 동의서와 약물 투여 기록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과 카자흐스탄 수사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나 최유리도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윤리위원회 개최 하루 전 아미나가 현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치료 특혜를 받았다는 사진과 메시지를 언론에 뿌렸습니다. 함께 도서관을 나오는 사진, 현석 부모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 정숙의 가게에서 일하는 장면이 악의적으로 편집돼 있었습니다. 현석은 의사 면허 정지까지 거론됐고 아미나는 거짓 증언으로 한국 체류를 연장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최종 공개가 시작되기도 전에 두 사람의 신뢰와 명예가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장비 로그 확보 뒤에도 아미나는 공개 반격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많아질수록 서로 모순이 없는지 확인해야 했죠. 그녀는 거실 벽에 큰 달력을 붙이고 카자흐스탄의 약물 투여일, 자신의 증상 변화, 한국에서 검체가 바뀐 날짜, 세린바이오 연구원의 출입 시간을 서로 다른 기호로 표시했습니다. 정숙은 처음에는 복잡한 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매일 차를 놓아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가 새로 보이니? 아미나는 하루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답했고 또 하루는 티무르가 주사를 놓은 다음 날마다 특정 간 수치 검사가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정숙은 어려운 의학용어 대신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나쁜 결과만 골라서 안 본 척한 거구나. 그 말에 아미나는 멈칫했습니다. 전문적인 숫자에 파묻혀 있던 사건의 본질이 선명해졌죠. 두 아기는 데이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불편한 데이터를 보이지 않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미나는 보고서 첫 문장을 다시 썼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검사 오류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제외해 안전한 약처럼 보이게 만든 기록 선택의 범죄다. 현석은 그 문장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종 공개에서 중요한 것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누구나 확인 가능한 구조였어요. 두 사람은 증거를 세 묶음으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환자에게 실제 약물이 투여됐다는 기록, 둘째는 부작용 결과가 삭제됐다는 기록, 셋째는 한국에서 아미나의 치료 반응을 몰래 추적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전체 범죄가 되지 않았지만 세 묶음이 연결되면 불법 임상과 은폐의 흐름이 완성됐죠. 이 작업을 하는 동안 현석은 병원에서 온 복귀 제안을 받았습니다. 세린바이오와 관련 없는 진료만 맡고 사건에서 손을 떼면 정직을 조기 종료해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이 다시 일할 수 있다는 말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내가 의사 일을 못하는 것도 걱정이다. 현석은 아미나 앞에서 바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아미나는 현석에게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당신 경력까지 계속 멈출 필요는 없어요.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조건입니다. 제가 끝까지 하면 됩니다. 그 말은 나를 보호하려고 혼자 남겠다는 뜻 아닙니까? 당신도 저를 보호하려고 여러 번 혼자 결정했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다툼은 관계를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같은 실수를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이죠. 현석은 한참 뒤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결정합시다. 저는 복귀 제안을 거절하되 사건 자료 분석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겠습니다. 이해 충돌 공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아미나도 자신의 역할을 조정했습니다. 저는 증거 해석을 맡고 법적 제출은 독립 전문가에게 맡기겠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사랑에 가까운 감정보다 공동체적 판단으로 서로를 지켰습니다. 정숙도 아들의 선택을 받아들였죠. 일을 잃는 게 무서워도 이름을 잃는 것보다는 낫다. 대신 밥은 제때 먹어. 그날 이후 정숙은 아미나만 챙기지 않고 현석의 도시락도 함께 싸주었습니다. 가족의 돌봄이 한쪽으로 흐르지 않게 된 겁니다. 며칠 뒤 다나가 카자흐스탄에서 피해자 가족 3명을 만나 동의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한 가족은 보복이 두려워 공식 증언을 거부했어요. 아미나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끝까지 침묵했을 수 있어. 대신 익명으로 검증 가능한 병원 방문일과 약물 투여일만 제공받았습니다. 그 자료는 티무르가 제출한 동의서 날짜와 맞지 않았죠. 현석은 아미나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처음 그녀는 모든 사람이 용기를 내야 진실이 밝혀진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두려운 사람도 보호받으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미나 씨는 좋은 검사자에서 좋은 책임자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책임자가 되려면 사람을 밀어붙이지 않는 법도 알아야 하나 봐요.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계속 제 선택을 기다려준 사람이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지만 아직 손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약속한 경계를 지키는 일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었죠. 최종 회의 전날 아미나는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처음 현석과 알마티의 사과꽃을 이야기했던 장소였습니다. 현석이 뒤늦게 따라왔지만 가까이 서지 않았어요. 내일 두렵습니까? 네. 자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실이 밝혀져도 이른 시간이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돌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현석은 거짓 위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의 시간을 누가 정할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아미나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계가 과거를 지키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앞으로 갈 시간을 확인하는 물건 같아요. 그 말이 훗날 청혼과 출산 장면까지 이어질 가장 깊은 복선이 됐습니다. 병원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아침, 병원 앞에는 취재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미나는 검은 정장을 입고 손목시계를 찾습니다. 정숙은 그녀의 소매 안쪽에 부드러운 천을 다시 덧대어 주었어요. 처음 집에 왔을 때 주사 자국이 쓸리지 않게 해주었던 것과 같은 천이었습니다. 겁나면 안 가도 된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아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저들이 제 목소리까지 대신 만들 겁니다. 현석은 병원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란히 걸었죠. 윤리위원회에는 병원 관계자, 외부 의료윤리 전문가, 식품의약품 조사관, 경찰 수사관이 참석했습니다. 화상으로 카자흐스탄 수사기관과 단화도 연결됐습니다. 최유리는 변호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티무르는 화면 속에서 자신은 단순히 병원 행정 책임자였으며 약물의 성격을 몰랐다고 주장했죠. 첫 발언권은 아미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피해자로만 서지 않았습니다. 임상병리사로서 제가 확인한 기록을 설명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는 카자흐스탄 병원에서 발견한 내성균 검사부터 한국 병원에서 바뀐 검체, 바코드까지 시간순으로 제시했습니다. 각 자료는 독립적인 증거와 연결돼 있었어요. 환자 번호는 단아가 보관한 출력물로, 약품 코드는 세관 기록으로, 한국 검체 조작은 장비 내부 로그로 검증됐습니다. 최유리 측 변호인은 공격했습니다. 증인은 세린바이오의 원한을 품고 있으며 담당 의사와 사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료 해석의 객관성을 믿기 어렵습니다. 아미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해석만 믿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본 장비 로그, 세관 신고, 환자 검체를 각각 다른 기관이 확인해 주십시오. 변호인은 현석 부모의 집에 머문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아미나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치료 중 머물 곳이 없어 가족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무료로 보호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어떤 치료 결정도 그 가족이 대신 내리지 않았습니다. 현석도 발언했습니다. 저는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국적과 보험을 묻기 전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모든 고위험 처방은 기록했고 징계도 받았습니다. 아미나 씨와의 개인적인 감정은 치료 관계가 종료된 뒤에만 표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위원장은 물었습니다. 현재 감정이 있다는 뜻입니까? 현석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환자의 자료를 바꾸거나 치료 특혜를 만들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진료에서 배제된 뒤 직접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공개적인 선택은 면허와 경력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었지만 그는 아미나를 숨겨야 할 존재로 만들지 않았죠. 최유리는 그 모습을 보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로 세린바이오 내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문제 약물이 이미 안전성 검토를 통과했으며 카자흐스탄 참가자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티무르 역시 동의서 원본을 화면에 보여줬습니다. 환자들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위원회 분위기가 흔들렸습니다. 단아가 보관한 출력물의 빈 서명란은 단순 복사 오류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아미나는 서류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서명 날짜의 숫자 모양이 모두 같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확대해주세요. 화면이 확대되자 17명의 서명 옆 날짜가 같은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최유리 측은 행정 직원이 날짜를 대신 기록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아미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동의서 용지의 제조 번호를 보여주세요. 각 종이 아래에는 작은 인쇄 번호가 있었습니다. 그 번호는 약물 투여가 시작된 날짜보다 4개월 뒤 생산된 용지를 뜻했습니다. 강태식이 부품 포장지 번호를 읽는 법을 설명해 준 경험이 여기서 이어졌죠. 이 동의서는 환자들이 약을 맞은 뒤에 만들어졌습니다. 외부 전문가는 용지 제조 번호를 확인했고 위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최유리는 여전히 버텼습니다. 종이를 나중에 다시 작성했을 뿐 동의 자체는 있었습니다. 아미나는 손목 시계를 풀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가 필요합니다. 시계 속 메모리 카드에는 처음부터 환자 번호와 약품 코드가 있었지만 결정적 증거는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개조한 시계는 검사실에서 시간을 맞출 때마다 병원 무선망의 시간, 동기화 신호를 자동 저장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아미나는 습관적으로 검사 시작 전 시계를 장비 옆에 두었습니다. 저장된 시간 기록에는 각 날짜의 무선망 식별 번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번호를 다나가 발견한 출력물 여백의 백업 식별 번호와 결합하자 티무르 병원 서버에 숨겨진 백업 경로가 완성됐죠. 카자흐스탄 수사기관은 전날 밤 법원 영장을 받아 서버를 확보했습니다. 화상 화면에 수사관이 나타났습니다. 백업 서버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했습니다. 복구된 자료에는 세린바이오와 티무르가 주고받은 계약서, 참가자별 약물 투여량, 부작용 발생 시 검사 결과를 수정하라는 지시가 들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 동의 상태는 전원 미확인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티무르가 직원들에게 놓은 건강관리 주사 목록에도 아미나의 이름과 12차 투여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최종 반전이 완성됐습니다. 평범한 손목시계의 시간 동기와 기록이 삭제된 서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 겁니다. 최유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료가 불법 해킹으로 확보됐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법원 영장에 따라 서버를 압수했고 아미나는 저장된 식별번호만 제공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관 조사관이 세린바이오의 미신고 임상물품 반출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병원 장비 로그, 물류 기록, 서버 계약서가 서로 맞물리면서 더 이상 우연이나 조작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죠. 위원회는 잠시 정회했습니다. 복도에서 유리는 아미나를 붙잡았습니다. 당신만 조용히 있었으면 치료도 받고 돈도 받았을 거예요. 왜 모두를 망쳐요? 아미나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망친 사람은 결과를 바꾼 사람입니다. 현석 오빠가 당신 때문에 모든 걸 잃을 거예요. 그 사람은 저 때문에 잃은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지키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사랑한다면서 그 선택을 한 번도 존중하지 않았어요. 유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미나는 더 말하지 않고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최종 결정은 즉시 체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세린바이오와 병원의 공동 연구를 중단하고 모든 검체를 독립기관에서 재검증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최유리의 자료 삭제 지시와 강태식 창고에 부품을 심은 과정에 대해 추가 수사를 시작했죠. 카자흐스탄 수사기관은 티무르를 출국 금지하고 병원장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피해자 조사와 국제 공조가 이어졌습니다. 환자 17명 중 11명이 실제 부작용을 겪었고 2명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린바이오 내부 직원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유리가 신약 승인을 앞당기기 위해 부작용 자료를 분리 보관하고 한국에서 아미나의 치료 반응을 추적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죠. 티무르는 불법 임상과 증거인멸, 협박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유리 역시 의료법 위반, 증거 조작, 무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회사 승계권과 직위에서 물러났습니다. 병원은 현석에게 내린 정직 처분을 취소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현석은 곧바로 진단센터장 자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개 심사를 다시 받겠다고 했죠. 이번 사건 때문에 특혜를 받으면 우리가 비판한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미나는 그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그녀 역시 카자흐스탄 병원 복직 제안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을 돌려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사건이 정리된 뒤 아미나의 치료 관계도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마지막 진료날 현석은 차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담당 의사가 아닙니다. 아미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을 기다렸어요. 왜요? 제가 먼저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강현석 씨, 저는 당신이 저를 살려줘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게 해줬고 제 선택을 빼앗지 않았고 당신 가족이 위험해졌을 때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현석은 오래 참아온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미나 씨를 좋아합니다. 결과를 지킨 용기와 가족을 포기하지 않은 책임감, 그리고 우리 가족을 구한 사람이라서요. 두 사람은 병원 정원에서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구조자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선택한 두 사람의 약속이었습니다. 윤리위원회 결정 뒤 아미나는 즉시 영웅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여전히 외국인 환자가 한국 병원을 흔들었다는 식으로 보도했고 온라인에는 현석이 연애 감정 때문에 회사를 공격했다는 글이 남아 있었죠.
아미나는 반박문을 감정적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과 독립기관이 확인한 사실, 아직 수사 중인 내용,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구분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사람들은 긴 보고서를 읽지 않습니다. 현석이 걱정하자 아미나는 답했습니다. 그래도 짧게 만들기 위해 사실을 줄이지는 않을 겁니다. 핵심을 쉽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녀는 검사 흐름을 한 장의 표로 만들었습니다. 정상 절차에서는 체열, 바코드 등록, 원심 분리, 분석, 결과, 승인이 순서대로 이어졌지만 조작된 날에는 바코드 등록이 체열보다 먼저 있었고 승인자는 모두 같은 연구원 계정이었습니다. 이 표는 기자가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환자들이 자신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병원 안내실에 제공됐죠. 이후 다른 환자 2명이 같은 이상을 발견해 추가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아미나의 역할은 악인을 쓰러뜨린 데서 끝나지 않고 숨어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현석도 복직 전 3개월 동안 지역 보건소에서 무급 의료 상담을 도왔습니다. 병원은 정직 취소와 함께 밀린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징계 기간 중 실제로 일하지 않은 몫은 환자 지원 기금으로 돌렸어요. 아미나는 처음에는 그 결정이 지나치게 희생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신은 선한 선택을 할 때도 가족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현석은 멈칫했습니다. 정숙도 아들의 편을 들지 않았죠. 맞다. 내 돈이지만 내가 쓰러지면 우리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 현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책임감이 때로는 가족을 배제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지원금 규모를 줄이고 일부는 생활 안정에 남겼습니다. 아미나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랑이란 상대의 희생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함께 살 수 있도록 무리한 선택을 말리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건 종료 후 2사람이 처음 떠난 짧은 여행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의 오래된 승합차를 타고 동해의 작은 바닷가로 갔죠. 정숙은 2사람이 아직 정식 연인이 아니라며 방을 따로 잡아주었고 아미나는 그 현실적인 경계가 싫지 않았습니다. 새벽 해변에서 현석은 물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아미나는 파도를 보며 답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한국에 남고 싶은 마음이 같이 있어요.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배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2나라를 오가며 일할 방법도 있습니다. 아미나는 그 말에서 미래의 이동진단센터 구상을 처음 떠올렸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진단 체계를 알마티 외곽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좋겠어요. 환자가 큰 병원까지 오지 않아도 검사를 받고 원본 기록은 2곳에 동시에 남기는 방식으로요. 현석은 바로 사업 규모나 돈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조라면 한 병원장이 결과를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겠습니다. 2사람은 모래 위에 간단한 흐름도를 그렸습니다. 한쪽은 현지 이동검사 차량, 다른 쪽은 한국의 독립품질관리 서버였습니다. 파도가 그림을 지워도 둘은 다시 그렸죠. 결말의 사업은 갑자기 생긴 성공이 아니라 이 새벽의 대화에서 시작된 선택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미나는 잠든 현석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그에게 생명을 빚진 환자가 아니라 함께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동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아미나는 정숙에게 먼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남더라도 카자흐스탄 환자들을 잊지 않고 싶어요. 정숙은 한동안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말했습니다. 큰돈부터 생각하지 마라. 작은 차량일 때라도 제대로 굴러가야 다음이 생긴다. 강태식도 장비 유지비와 부품 교체 주기를 적어주었죠. 현석은 의료 기준을, 아미나는 검사 품질을, 부모는 생활과 운영의 현실을 보탰습니다. 가족이란 한 사람의 꿈을 무조건 칭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미나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 시댁을 자신의 미래를 심사하는 벽이 아니라 함께 설계도를 고치는 동료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사업 이름보다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을 적었습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어떤 검체도 쓰지 않을 것, 결과 수정 이력을 지우지 않을 것, 오류를 발견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미나는 그 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된 이유가 이제는 새로운 조직의 가장 중요한 규칙이 되고 있었죠.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아미나의 삶이 곧바로 평온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면역질환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했고 한국에서 임상병리사로 일하려면 자격과 언어 문제를 해결해야 했죠. 그녀는 1년 동안 한국어와 의료 용어를 공부하며 대학 연구실의 국제협력 보조원으로 일했습니다. 정식 검사 업무는 할 수 없었지만 중앙아시아 환자의 검사 이력과 약물 기록을 번역하고 오류를 찾아내는 역할을 맡았어요. 처음 받은 월급은 카자흐스탄에서 받던 급여보다 많았지만 몇 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과장은 아니었습니다. 아미나는 돈보다 자신의 전문성을 다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더 기뻐했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정숙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누명을 쓴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번 돈이에요. 정숙은 봉투를 돌려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내 약부터 사고 조금은 다나한테 보내. 집 생활비는 내가 정식으로 자리 잡은 뒤에 내도 된다. 아미나는 고집을 부려 매달 일정액을 냈고 정숙은 그 돈을 따로 모아두었다가 훗날 두 사람의 신혼살림에 보탰습니다. 현석은 공개 심사를 거쳐 감염병 정밀진단센터의 책임자로 선발됐습니다. 그는 아미나를 센터 직원으로 바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외부 심사와 공개 모집을 거치도록 했죠. 아미나는 오히려 그 원칙을 반겼습니다. 당신 도움으로 들어가면 평생 제 능력을 의심받을 겁니다. 1년 4개월 후 그녀는 국제검사자료 품질관리 담당자로 정식 채용됐습니다. 첫 출근 날 정숙은 아미나의 흰 가운 소매 안쪽에 작은 천을 다시 달아주었습니다. 처음 병원 다닐 때처럼 팔이 쓸리면 안 되니까. 아미나는 거울 앞에서 가운을 입고 한참 동안 소매를 쓰다듬었습니다. 초반에 상처를 감싸던 천이 이제는 직업 회복을 축하하는 표식이 됐죠. 현석과의 관계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치료가 끝난 뒤 1년 넘게 연애하며 서로의 생활을 배웠어요. 현석은 아미나가 혼자 해결하려다 몸을 혹사하는 버릇을 알게 됐고 아미나는 현석이 책임감을 핑계로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질투도 있었습니다. 센터의 새로운 카자흐스탄 남성 연구원이 아미나와 모국어로 웃으며 이야기하자 현석은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죠. 아미나는 저녁 산책 중 물었습니다. 질투합니까? 아닙니다. 검사 결과보다 표정이 더 분명해요. 현석은 결국 웃었습니다. 조금 했습니다. 아미나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구해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계속 함께 살아도 제 선택을 존중할 사람이라서 선택했습니다. 또 한 번은 아미나가 현석의 과도한 야근을 막았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의사가 자기 몸을 망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녀는 센터 당직표를 분석해 특정 의사에게 업무가 몰리는 문제를 찾아냈고 운영위원회에 개선안을 제출했습니다. 현석은 처음에는 개인 문제를 공개한다고 불편해했지만 그 덕분에 센터 전체의 근무가 개선되자 자신의 고집을 인정했죠. 두 사람은 서로를 구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현석은 아미나에게 안전과 기다림을 주었고 아미나는 현석에게 혼자 책임지지 않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정숙이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강태식이 수리한 오래된 손목시계를 아미나에게 건넸습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여러 번 열고 닫아 고장난 시계를 원래 모습으로 복원한 것이었죠. 시간 기록 기능은 그대로 살렸다. 다만 이제는 증거를 숨기는 데 쓰지 말고 좋은 날을 기억하는 데 써라. 그날 현석은 아미나를 알마티로 데려가 어머니와 다나에게 정식으로 인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후 2년 만에 카자흐스탄을 찾았습니다. 티무르 병원은 국립의료감독기관의 관리 아래 재편됐고 피해 환자들을 위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미나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딸이 한국에 남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내가 아플 때 우리가 곁에 없었다. 이제 또 먼 나라로 보내야 하니 겁이 난다. 현석은 쉽게 안심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미나가 한국에 남겠다고 결정한다면 저는 그 선택을 지키겠습니다.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면 그것도 함께 방법을 찾겠습니다. 아미나의 어머니는 그 대답을 듣고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나는 현석에게 손목시계와 같은 모양의 작은 열쇠고리를 건넸습니다. 언니는 무서우면 혼자 숨깁니다. 그럴 때 옆에 있어 주세요. 대신 언니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현석은 진지하게 약속했습니다. 알마티의 작은 공원에서 현석은 아미나에게 청혼했습니다. 화려한 반지나 사람들 앞에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그는 수리된 손목시계를 그녀의 손목에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이 시계가 당신의 가장 위험한 시간을 지켰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제가 함께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시간을 대신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아미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네. 대신 당신 시간도 제가 지킬 겁니다. 결혼식은 6개월 뒤 서울과 알마티 가족이 함께 참석한 작은 예식으로 열렸습니다. 정숙은 카자흐스탄 전통 무늬를 넣은 한복 소품을 직접 만들었고, 아미나의 어머니는 한국 가족을 위해 작은 자수 식탁보를 준비했습니다. 정숙은 사람들 앞에서 아미나를 며느리라고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게 유통기한부터 우리 가족의 명예까지 지켜준 사람입니다. 강태식은 아들이 데려온 환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한 동료이자 가족이라고 말했죠. 다나는 언니가 숨겨둔 원본 때문에 두려웠던 시간을 이야기하며 이제는 비밀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서로 먼저 나누자고 약속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현석 부모의 집에서 독립해 병원과 가까운 작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현석은 요리를 잘하지 못했지만 아미나가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면 정숙에게 배운 순한 국과 만티를 번갈아 준비했습니다. 아미나는 냉장고에 검사표처럼 날짜와 재료를 적어붙였고, 현석은 그것을 보며 우리 집 식단도 품질 관리 대상이냐고 웃었어요.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정기적으로 아미나의 면역 상태와 난소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임신을 서두르지 말라고 했고, 두 사람도 아이를 결혼의 완성 조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우리는 가족입니다. 현석이 말했습니다. 아미나도 동의했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다면 기다려보고 싶어요. 제 몸이 아니라 누군가의 거짓말 때문에 포기했던 미래니까요. 치료가 안정된 지 2년 3개월, 결혼 8개월째 되는 날, 아미나는 생리가 늦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집에서 확인한 임신 반응은 희미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뻐하면서도 곧바로 확신하지 않았죠. 병원에서 혈액 검사와 초음파를 진행한 뒤 임신 5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면역 질환 때문에 고위험 임신 관리가 필요했지만 자연 임신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오랜 조작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였습니다. 아미나는 결과지를 들고 정숙에게 갔습니다. 정숙은 소리치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의자에 앉히고 물을 건넸죠. 좋은 소식이지만 내 몸부터 지켜야 한다. 가게 일도 집안일도 우리가 나눌 거야. 강태식은 아기 침대를 직접 고치기 시작했고 현석은 야간 당직을 줄였습니다. 임신 12주에 출혈이 생겼을 때 두 사람은 큰 공포를 겪었습니다. 현석은 의사였지만 남편으로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응급실 밖에서 그는 아미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이도 소중하지만 당신이 먼저입니다. 아미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 다 지키려고 해요. 혼자 결정하지 않을게요. 치료와 안정을 거쳐 고비를 넘겼고 임신 20주에는 건강한 여자아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나는 화상통화로 카자흐어 자장가를 가르쳐줬고 정숙은 발음을 한글로 적어 매일 연습했습니다. 임신 34주 아미나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이동진단센터 사업 제안서를 완성했습니다. 과거처럼 거대한 돈을 한 번에 벌거나 본국 자산을 사들이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정밀진단 장비와 카자흐스탄 현지 검사 인력을 연결해 외과, 지역 환자들이 장거리 이동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협력 사업이었죠. 아미나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검체 바코드와 장비, 로그를 서로 다른 기관이 동시에 확인하는 이중 검증 구조를 넣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보건기관과 한국병원은 3년 시범 사업에 합의했습니다. 아미나는 사업 책임자가 아니라 품질관리 총괄을 맡았습니다.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몰리지 않게 하려는 선택이었죠. 임신 38주째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미나는 손목시계를 꼭 잡았습니다. 현석은 아내의 호흡을 세며 손을 내밀었어요. 무섭습니까? 네. 하지만 처음 한국에 왔을 때처럼 혼자는 아니에요. 출산은 1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면역 질환 때문에 혈압이 흔들렸지만 의료진은 미리 세운 계획대로 대응했습니다. 현석은 수술실 밖에 머물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아미나가 원한 범위 안에서 곁을 지켰죠. 그는 의사처럼 지시하지 않고 남편으로서 물을 적신 거즈를 건네고 아미나가 힘을 줄 때마다 함께 숫자를 셌습니다. 정숙은 밖에서 카자흐어 자장가 가사를 반복했고 강태식은 수리한 시계가 정확히 움직이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아이의 울음이 들렸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아미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석도 눈물을 숨기지 않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현석이 물었습니다. 아미나는 미리 정해둔 이름을 말했습니다. 강다희. 카자흐어로도 발음하기 쉽고 많은 기쁨이라는 뜻을 담고 싶어요. 정숙은 손녀를 안기 전에 먼저 아미나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수고했다. 내가 살아서 아이를 아는 게 제일 고맙다. 아미나의 어머니와 다나는 화상화면 너머로 울고 웃었습니다. 아미나는 손목시계를 아기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위험한 시간을 기록했던 물건이 이제는 아이가 태어난 시간을 기억하게 됐죠. 출산 6개월 뒤 아미나는 단계적으로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현석은 3개월 육아휴직을 내고 새벽 수유와 병원 검진을 맡았습니다. 정숙은 카자흐어 자장가를 서툰 발음으로 불렀고 아미나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첫돌을 앞두고 이동진단센터의 첫 차량이 알마티 외곽 지역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차량 옆에는 아미나의 이름이 아니라 한국과 카자흐스탄 공동 품질 관리 기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개소식에서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만으로 시스템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과를 바꾸지 않는 검사자, 환자의 선택을 지키는 의사, 기록을 보존하는 기관, 질문하는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티무르는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의료기관 운영 자격을 잃었으며 피해자 보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최유리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세린바이오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회사는 독립감시기구 아래 피해 보상과 연구자료 재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아미나는 두 악인의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무고한 환자들의 치료와 기록 회복이 먼저였죠. 다나는 언니와 함께 피해자 검사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시작했고 어머니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오가며 손녀를 돌봤습니다. 어느 저녁 아미나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현석이 다이에게 분유를 먹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식탁에는 정숙이 보내온 반찬과 다나가 보내온 말린 과일이 함께 놓여 있었어요. 아미나는 가운 소매 안쪽에 천을 만졌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를 보호했고 나중에는 직업의 회복을 축하했으며 이제는 아이를 안을 때 부드럽게 닿는 천이 됐습니다. 현석이 물었습니다. 행복합니까? 아미나는 창밖의 불빛과 식탁의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요. 하지만 기적이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선택해서 만든 삶이라서요. 현석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아미나는 두 사람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조작된 이름을 되찾고 자신의 능력으로 진실을 밝히고 서로를 구하는 사랑과 새로운 가족을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번 멈출 수 있었지만 그때마다 누군가가 대신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함께 걷기로 선택했죠. 이제 아미나는 더 이상 불임 판정서와 해고, 통지서 속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검사를 지키는 임상병리사였고 두 나라를 잇는 품질 관리자였으며 현석의 아내이자 다희의 어머니였고 정숙과 태식이 위험 앞에서 직접 선택한 가족이었습니다. 손목시계의 초침은 조용히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과거의 위험한 시간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그 시간에 붙잡혀 살지 않는 새로운 삶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